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경제학 기본 강의를 하게 된 안근영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제가. 이번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부터 간략하게 저는 일단 2010년도에 행시를 합격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차를 합격했어요. 동차. 지금 이제 동차의 개념이 없긴 한데 그때 없긴 했는데 1차를 합격하고 초시에 2차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2차까지 합격을 하고 그리고 공부는 한 제가 7년도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반. 학교 다닌 거 빼면 1년 반 정도. 그래서 2차까지는 매우 빨리 합격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면탈에 대한 유예가 없어서 그 이후로 1차를 계속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한 10년 정도 했죠.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많이 있지 않을까, 가르치는 것도 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 막 그렇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들으러 오셨죠. 경제학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경제학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라고 물으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경제학은 어렵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말장난 같긴 한데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은 현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떨어져서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법, 법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 경제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었어. 이것도 경제학이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왔어. 이것도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고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생각이 잠식돼 가지고 경제학 싫어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경제학이 하기 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덜 보게 되고 덜 보면 또 못하고 또 못하면 더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쉽다. 나는 이미 경제학의 고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이름은 진격의 경제학이라고 한번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거침없이 좀 걸어가 보자. 거침없이 경제학을 한번 보자. 라는 의도에서 진격의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거침없이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합격에 빨리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 기본 조건이라고 진격의 경제학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빼놓고 적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이 이제 내년에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4과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셋 있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근 한 10년 이상의 과외 경력으로 짐작을 할 때 경제학이 먼저입니다. 경제학이 끝내야 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고시가 끝납니다. 근데 경제학도 못하는데 막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다. 잠도 안 옵니다. 경제학 때문에. 경제학 언제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 하든 경제학이 먼저 끝나야 됩니다. 경제학을 완벽하게 좀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른 과목들을 하는 거죠. 다른 과목의 함은 2차 과목이 아니라 필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합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과외 경험상 한 1년 반 만에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초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왔어요. 초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오셔가지고 경제학 하고 필셋 하고 그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빨리 합격하고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과외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제학을 힘든 분들이 옵니다. 힘든 분들이 나 경제학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나 쟤한테 가서 과외 받을래. 라고 오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경제학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고 뭐죠 이빨이 아프면 이가 아프면 뭐 찍고 가겠죠. 경제학이 안 되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치료를 해드리고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어떻게 할까 막. 근데 일단 한번 하면 딱 돌아오시면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학을 먼저 좀 하자라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학 공부를 보통 쉽게 말하죠.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야, 암기하면 안 돼. 이해해야 돼. 라고 보통 말을 하죠. 맞는 말이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시면 책을 읽습니다. 미시경제학 책을 읽고 진교 경제학도 읽고 오우씨 읽었어. 막 읽은데 어때? 읽으면 어때요? 어려워요?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왜? 여러분들 모두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해는 무조건 됩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으면 되고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세 번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해만 된다고 문제를 풀고 답안지가 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 거죠. 보통 고시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보고 이해를 해서 나 이거 좀 할만한데? 라고 했다가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안 풀려. 그럼 이게 뭐지? 난 누구지? 나 똑똑한데? 왜 이러지? 라는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안 보고 써봐야 되겠죠. 안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 우리는 객관식이라면 이해한 걸로 그냥 답안지 쓱쓱 읽어보고 지문 읽어보고 풀면 되죠. 헌법 그렇잖아요. 헌법 공부하고 정확하게 몰라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풀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푸는 순간 망합니다. 왜? 그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한 걸 가지고 어떻다? 내가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쓰기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 하면 됩니다. 말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말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중얼중얼 한번 해보고 계속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다?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녀석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학적 용어를 쓰자면 예를 들어 가격 소비 곡선 해볼게요. 가격 소비 곡선. 책에서 봅니다. 가격 소비 곡선이란 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이 바뀌었을 때의 최적 소비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책에서.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알래스카에 가서 싸우는 게 저한테 이로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싸우는 게 이로울까요? 물론 한국에서 싸우는 게 이롭겠죠. 저한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할 때 굳이 경제학적 언어, 교수님이 쓰신 그 어려운 언어를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언어로 싸웁니까? 이해는 어떻게 한다 먼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나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편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격 소비 곡선 PCC라고 하네. 뭐야 이거? 가격이 바뀌어서 소비한다는 거요? 그럼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소비하겠지. 근데 여기 소비는 나한테 좋은 효용 극대화하는 건가? 나의 최적을 선택해 주는 건가?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제학적으로 다시 각색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개념이 날아가지 않겠죠.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책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는 어떻다? 개념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하되 나의 언어로. 나의 언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거칠게 했습니다. 막 경제학과 싸우듯이. 야, 너 뭐야? 이러면서 막 너 이게 뭐야? 안 풀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막 오르고 달래도 되고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한 걸 기반으로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말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말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중얼중얼 한 것보다도 어떻게 설명을 해보는 거죠.
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오늘 가격 소비 곡선이라는 걸 배웠는데 가격 소비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바뀌는 거래. 그러니까 가격 소비 곡선이겠지? 가격이 바뀌었을 때의 소비, 이때 소비는 뭐지? 소비재 파트니까 최적 소비겠네? 곡선이란 건 점들 연결한 거니까 상품 조합을 연결한 거겠네. 그러면 가격 소비 곡선은 가격이 바뀌었을 때의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비 조합을 연결한 궤적. 근데 M은 일정해, 소득은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M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가 붙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듯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 이해, 그리고 후 말로 뱉고 그걸 설명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의, 수식, 그래프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경제학을 잘하는데 답안지를 못 쓰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답안지를 못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과학이 아니잖아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우리가 뭐 흔히 경제학은 답만 맞춰서 80점 넘게 맞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답을 틀렸으니까 그렇게 욕 맞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때 처음부터 의, 이 녀석의 의가 뭐지? 그 다음에 이 의를 근거로 해서 수식이 어떻게 도출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쉬운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뭐다? 의, 수식, 그래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일산선을 뭐 그리쇼라고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pxx 플러스 py는 m 이렇게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뭐죠? 수식이죠. 우리 이 수식을 기반으로 뭐 할까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뭐라고?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해보자? 의의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일산선의 의의는 뭐예요? 주어진 가격과 소득 하에서 내 소득을 전부 사용했었을 때의 소비가 가능한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에게 소득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PX가 만 원이고 PY가 만 원이야. 근데 그 가격책을 가지고 100만 원을 다 썼었을 때의 XY를 어떻게 소비하냐에 대한 문제가 뭐다? 예산선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다? 1. 의의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쉬워도.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다? 이 의의를 기반으로 PX로 X를 쓰고 플러스 PY로 Y를 쓰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게 소득하고 같아야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뭐죠 이제? 이 수식을 기반으로 뭘 한다?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죠. X, Y, 0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절편은 X가 0일 때 Y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편이라는 것은 내가 Y에만 내 돈을 몰빵할 거야.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Y가 0이면 X는 PX분의 M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0이면 Y는 PY분의 M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어떻다? 아무리 쉬워도 의, 그리고 수식,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나중에 답안 쓰기가 힘들지 않아요. 답안 쓰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의, 수식, 그래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할 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소비자 파트를 공부를 했어. 그런데 공급자 파트가 나오네? 그러면 공급자는 다른 건가요? 아니죠. 소비자와 대척점에 있는 녀석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다시 공부할 거니까. 효용을 극대화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떠한 재화에 대해서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특정 재화를 쓰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자를 공부했으면 공급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겠죠. 그러면 수요자를 공부했던 개념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PX가 주어져 있었을 때 얘들은 이윤을 극대화, 효용 극대화인데 얘는 뭘 할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급자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수요자가 너무 잘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죠? 아니야, 너는 수요자를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정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른 개념들도 비교,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야 공부가 좀 더 쉽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지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할 때 항상 일단 좀 큰 틀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식이 같이 껴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수식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수식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수식에 집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구했어, 난 답을. 근데 정작 뭐야? 나는 뭐라고 했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야, 그래서 그 답 의미하는 게 뭐야? 효용국대화를 통해서 수요를 구했어. 2,3. 근데 나한테 뭐밖에 안 남는다고? 2,3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효용국대화를 통해서 주어지산제약하에서 무차곡선을 접하게 만들었더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2,3이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좀 더 크게 보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상황을 컨트롤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공부를 하실 때 그 문제를 읽으실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읽거나 뭐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보시는데 그걸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쭉쭉 읽습니다. 아주 쭉쭉 주제문 찾듯이 마치 나는 지금 언어 논리를 공부하고 있어 라는 듯한 뉘앙스로 글을 쭉쭉 읽습니다. 문제를.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본 거죠? 라고 하면 대답은 뻔하죠.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료 해석에서 그 지문 하나하나 읽듯이 자료 해석 어떻게 읽죠? 우리가 지문을 끊어서 읽죠. 1980년도는 이렇게 끊어서 읽잖아요. 전년도에 위에 이렇게 다 끊어서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 자료 해석의 선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듯이 문제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읽고 나서 내가 문제를 다 읽었을 때쯤에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야 문제를 읽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를 왜 읽습니까? 문제를 풀려고 읽었으면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자료 해석 지금 보듯이 좀 분석하면서 읽으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에 대한 기본 조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네가 말한 거 다 알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의의를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의를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체화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말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이걸 설명하겠어 라는 느낌으로 설명하듯이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의, 수식, 그래프의 형식에 맞춰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미시 경제학은 요 정도 요런 느낌으로 미시 경제학뿐만 아니죠.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시 경제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 경제학을 하려면 저희가 수학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수학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수학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조식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제학은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고등학교 수업 때 미분 적분을 배우셨겠죠. 미분 적분을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분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미분 말 그대로 뭡니까? 미분 그 뜻은 그 단어에 있습니다. 단어에 미분 쪼갠단 말이겠죠. 내가 쪼갤 거야 라는 게 미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녀석을 쪼갰을 때에 그 쪼갠 녀석과 다른 녀석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적어놓은 게 뭐라고 되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뭐다? 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함수에서는 접선의 규율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y는 fx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분하면 dx분의 dy는 f'x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x가 바뀌었을 때 y는 어떻게 바뀌어? 라는 것에 대한 문제겠죠. 그리고 굳이 수학적으로 따지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0보다 크겠네요. 증가할 때 감소해. 라고 하면 다른 방향이죠. 얘가 0보다 작겠네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진 않겠죠, 당연히. 저희들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라는 거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더 의미 있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f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효용함수로 나타낼 거예요. 효용함수로. u는 u의 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나의 효용함수는 x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말이겠죠. x라는 재화를 쓰나봐요. 물을 마시나봐요. 물을. 이해됐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u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싶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미분하면 됩니다. dx분의 du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뭐다? x가 증가할 때 u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좋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 내가 x를 소비를 했어. 그런데 나의 효용이 증가를 해. 이 말은 곧 나의 효용이 증가하니까 이 녀석은 뭐다? 나에게 좋은 거다. 우리는 이걸 경제학에서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이해됐습니까? 내가 소비했을 때 나의 효용이 증가하는 게 재화. 그러면 내가 소비했을 때 나의 효용이 감소하는 건 뭘까요? 비재화겠죠. 비재화. 어렵지 않죠. 재화의 반대니까 비재화. 그러면 얘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u가 증가해. 그럼 나한테 좋은 녀석이야. 그래서 걔를 뭐라 한다? 우리는 재화라고 해. 근데 x가 증가할 때 u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효용이 떨어진단 말인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비재화.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미분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재화인지 비재화인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 f'x는 dx분의 d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4x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죠? fx의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미분하면 f'x라고 또 표현합니다. 얘를 뭐다? 6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죠. 2가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fx가 x의 n승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앞으로 n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n의 x의 n-1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걸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왜 그 이상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n의 x의 n-1로 f'x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내려오니까 6x 마이너스 1 해주니까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6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상수는 쪼개도 어디로 바뀌지가 않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fx-gx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지금 빼기가 아니라 곱에 대한 미분이거든요. 곱에 대한 미분. 무슨 말이냐면 fx에다가 곱하기 g의 x를 하는 거죠. 이런 함수를 뭐 한다? x로 미분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미분해볼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곱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더하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x 곱하기 g의 x 더하기 앞에 거 미분 f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g'x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곱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시 한번 볼게요. 2x 플러스 6 4x 플러스 10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얘를 미분한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미분하자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값 미분.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남죠? 2가 남겠죠.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오니까 4x 플러스 10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2x 플러스 6 곱하기 4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곱에 대한 미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수업 받으실 때 말씀을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따라 하시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떻다? 내가 이해가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말하면 주식교 이렇게 말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얼중얼 하면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fx g에 x분의 fx가 있다는 거죠. 얘를 한번 미분해 보자는 거죠. x로. 이해됐습니까? 얘를 x로 미분하면 얘는 뭐죠? 뭘까요? 나누기에 대한 미분입니까? 곱에 대한 미분하고 똑같습니다. f의 x 곱하기 g의 x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같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gx분의 fx는 fx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뭐죠, 이게?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앞에 값 미분 f'x g의 x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뒤에 그 미분 f의 x 곱하기 얘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 미분이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문제죠. 얘가 지금 얘를 미분하는데 왜 이렇게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쟤는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4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f의 g의 x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의 ax 플러스 b가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지금 x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지금 ax 플러스 b를 취하는 거죠. x로 미분하는데 얘가 지금 x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ax 플러스 b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는 a로 취환할게요. 그럼 얘는 f의 a에 미분하는 거죠. 얘를 뭐로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dx분의 da 곱하기 da분의 dx가 되겠죠. df의 a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없어지니까 dx분의 dfa가 되는 거잖아요. a는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해됐죠? 그럼 뭐다 이거 먼저 a를 x로 미분하면 a가 남네요. 근데 얘는 뭐다? fa를 a로 미분하니까 f 프라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a 곱하기 f 프라임 ax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우리 쉽게 그걸 뭐라 하죠? 겉미분, 속미분이랍니다. 겉미분, 속미분.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걸 전체로 보고 겉을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속미분하는 거죠.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낸 걸 보면 얘가 뭐죠? 얘가 겉미분, 얘가 속미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똑같이 하면 뭐죠? 이제 겉미분, 속미분 하는 겁니다.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fx 곱하기 얘를 겉미분하니까 얘 전체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gx의 마이너스 2 속미분하니까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얘를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그냥 묶으면 안 되고 좀 이쁘게 묶어볼게요. gx의 제곱으로 묶으면 f 프라임 x 곱하기 약간 헷갈리네요. 이렇게 빼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gx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없어지면 gx에 마이너스 1 남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1을 다시 gx고 넘어가면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이 되는 것도 사실 뭐다? 곱에 대한 미분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또 예시로 한번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x 플러스 6분의 4x 플러스 10을 x로 미분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2x 플러스 6분의 4x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얘를 뭐다 지금 x로 미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얘 제곱 2x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한번 미분하고 4 그 다음에 얘 곱해주겠죠. 2x 플러스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에 거 4x 플러스 10 얘 미분하면 뭐다? 2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lnx라고 있죠. lnx. lnx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자연 로그를 하죠.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를 하고, 얘는 상용 로그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자연 로그를 하는 거죠. 밑이 2가 되는 거죠. 무리수인데 어쨌든. 네, 그래서 ln x를 미분하는 거죠. 어떻게 x로? 그러면 dx분의 d lnx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다? x분의 1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ln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꼭. 그래서 dlnx는 뭐죠? x분의 dx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lnx 자연 로그에 대한 변화분은 x에 대한 변화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쓴다는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막 미분을 막 했죠. 책에 있는 거. 그냥 기초 수학이니까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개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음에 이제 편미분이 있고 전미분이 있죠. 미분은 뭐죠? 말 그대로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fx, 이 말은 뭐죠? y는 x의 펑션이야 라는 거겠죠. 그래서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니까 y가 x의 함수이겠네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x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한다? 우리는 dx분의 dy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일 때는 d를 쓰는 거죠. 근데 변수가 2개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여러 개 쓸 거 아니에요. 하나만 씁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여러 가지를 쓰죠. 그럼 그때는 미분 어떻게 해? 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 한다? 편미분이라고 한다. 편미분. 그러니까 u x, y, 이렇게 다 가정할게요. 여러 개 있어. 그럼 우리 어떻다? 이 중에서 하나를 미분한다는 거죠. 편. 마이너스를 알겠죠. 그래서 라운드를 쓰면 그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mux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지금 한계효용이라고 보통 표현하겠죠. 한계효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하나일 때는 d, 여러 개일 때 그 중에 하나로 미분할 때는 라운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미분이 있죠. 전미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m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전미분이라는 것은 얘를 x로, 얘를 y로, 얘를 m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 그 다음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나 x로 미분했어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y, 나 y로 미분했어, m으로 미분하면 1 dm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전미분이란 거죠. 얘는 이제 변화분 할 때 x하고 y가 어떻게 바뀌는지 할 때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의 이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m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여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번에 적분이 나와 있네요. 적분이. 적분은 어떤 거죠? 미분한 것을 가지고 원래의 효용함수에서 그 구간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죠. 그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의 3승을 미분하면 우리가 3x의 제곱이 되겠죠. x의 3승을 미분하면 dx분의 dx의 3승 하면 3x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다? 특정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가정할게요. 이렇게 더 가정할 때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면적을 갖고 싶다는 거죠. 보통 면적을 구할 때는 뭘까요? 이제 잉여, 뒤에 보면 잉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쨌든 잉여를 구할 때 면적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와 B라고 할게요. A와 B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2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 아니겠죠.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2고 1이면은 2의 3승 마이너스 1의 1, 3승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7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적분을. 야,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죠. 야, 지금 할 필요 없는데 왜 가르쳐주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짜증나게 왜 가르쳐줘?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대학교 모의고사에 매년 한 번씩은 나옵니다. 매년 한 번씩은 적분해야 되는 문제가 한 번씩은 나옵니다. 대학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학교 모의고사에 나온다는 말은 어떤 거죠? 교수님들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참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평균과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과 한계. 평균보다는 한계가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한계. 한계가 뭘까요? 한계. 낱개로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한계는 어떤 거냐면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그러니까 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의 한 단위는 뭐죠? 이 하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단위를 말하는 거지 낱개로 한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를 추가했었을 때에 나머지 게 어떻게 바뀌는지 얘에 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 삼다수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소비했었을 때에 나의 효용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라는 거고 한계의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얘를 한 단위 더 생산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지? 라는 개념인 거죠.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단위 더 투입됐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물이 생산되지? 라는 개념이란 겁니다. 그래서 한계의 단위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개념이 한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죠? 이제 평균과 한계에 대한 개념이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평균의 개념 볼게요. 평균. 평균이란 뭐죠? 전체에 대한 값을 뭐죠? 도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걸 평균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죠? 우리가 보통 한 단위당이라고 표현하죠. 단위당. 한 단위당. 한 단위당이보다 한 단위당이죠. 단위당. 자, 악필이죠. 악필. 악필은 천재가 많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서 한 단위당입니다. 얘가 뭐다? 지금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을 생산함수를 넘어가서 비용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비용함수 할게요. 코스트. 얘가 Q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됐습니까? Q를 생산할 때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함수가 비용함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Q를 100개 생산했어. 그러면 평균 비용 AC겠죠. 는 뭐다? Q분의 CQ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뭐다? 평균 비용. 한 단위당 개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계 비용은 뭐죠? 한 단위를 추가했었을 테니까 쪼개야 되겠죠. 미분 개념입니다. 미분 개념. DQ분의 DCQ라는 거죠. 얘가 뭐라는 거죠? 지금 MCQ로 나온다는 겁니다. 얘는 뭐죠? 한 단위당이 아닙니다. 얘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했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MC와 AC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MC가 중요하겠죠. MC가. AC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제학적으로는 MC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MC와 AC가 어떠한 관계에 있냐는 거겠죠. 어떤 관계에 있는데 라고 했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DQ분의 DAC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Q가 바뀌었을 때에 AC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예를 들어서 Q가 증가하는데 AC가 증가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Q가 증가하는데 AC가 일정해 혹은 Q가 증가하는데 AC가 감소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럼 얘는 DQ분의 DAC는 뭐라고 했죠? 아까 Q분의 CQ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죠? CQ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되나요? 얘는 뭐죠? 지금 곱에 대한 미분이네요. Q가 있는 거니까 곱에 대한 미분은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더해서 뒤에 거 미분하는 거죠. 앞에 거 미분하면 C'Q Q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CQ 미분하면 마이너스 1 Q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 하면 되죠? 이제 Q분의 1로 묶겠습니다. Q분의 1로 묶으면 C'Q가 뭐죠? MC입니다. MC.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분의 CQ가 있는 거죠. A식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뭐죠? 지금?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Q가 바뀌었을 때 A씨가 어떻게 바뀌어? 라는 거 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Q가 증가할 때 A씨가 증가해. 그 말은 곧 Q, AC 평면에서
Q가 증가할 때 C가 증가한단 말은 우상향한단 말이겠네요. 이렇게 A씨가. 우상향할 때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증가할 때 증가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MC가 A씨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A씨가 우상향하면 Q가 증가할 때 A씨가 증가해서 같은 방향이니까 우상향하면 MC가 A씨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돼. 라는 말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평균이 증가한답니다. 평균이. 사람 10명이 있어. 키가 2m야. 근데 평균이 증가하면 3m가 돼야 돼. 그럼 어때요? 한 100m 들어와야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 추가적으로 투입했었을 때에 키 큰 사람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MC가 더 커야 되겠죠. A씨가 증가하려면.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Q가 증가할 때 A씨가 감소한다면, 즉 증가할 때 A씨가 감소한단 말은 우하향한단 말이겠죠. A씨가 우하향 이렇게 한다면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이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증가할 때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곧 음수니까 A씨가 더 크단 말이겠죠. 그 말은 곧 MC가 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C가 이렇게 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가 있지? 이번엔 이제 0일 때가 있겠네요. 야, Q가 바뀌어도 A씨는 안 바뀌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MC와 A씨가 같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가장 최저점 때는 관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A씨가 우상향하면 MC는 위에 있어야 되고, A씨가 우하향하면 MC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최저점 상상 A씨와 MC가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MC와 AC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4번 자주 쓰이는 기호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주 쓰이는 기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자 같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요것도 좀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래도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골라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보시면 됩니다. 막 짝대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엡실론도 중요하고 세타도 중요하겠죠. 람다, 뮤 이런 것들 보시고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시 형제를 하기 위한 기초, 기본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미시를 하는 거죠. 미시의 한번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미시라는 게 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시는 뭐다? 현실이다, 현실. 현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뭐다? 우리는 미시 경제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시 경제가 어려울 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시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흐름을. 미시의 흐름을 잡아볼게요. 보통 책을 보면 첫 번째 막 시작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껴두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소비자 선택이론, 소비자 선택이론.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 선택이론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소비자 선택. 사실 뭐가 빠졌죠? 최적이겠죠, 최적. 최적 선택을 하겠죠, 소비자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소비자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할 거니까 소비자 선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맥스 유를 한다는 말이겠죠. 뭐에 대해서? subject to 제약이라는 거 하에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주어진 효용을 극대화하는 긴 하는데 어떻다? 일산제약이 살 거야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준 용돈 혹은 내가 번 월급 가지고 나의 효용을 극대화할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나오죠? 최적의 수요가 되겠죠. 우리는 보통 뭐라 한다? 보통 수요라고 하죠. 몇 개를 쓰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용돈이 1억이야. 1억 받았어. 그래서 내가 X를 몇 개 사고 Y를 몇 개 사는데 최적 수요가 얼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나온다는 거죠. 소비자에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이제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생산자는 뭐죠?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인 거죠. 소비자는 쓰는 사람. 생산자는 공급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생산자는 뭐가 목적이겠죠? 뭐가 목적입니까? 애플 혹은 삼성. 뭐가 목적이죠? 맥스 파이가 목적이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맥스 파이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공급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수요와 공급 어떻다는 거죠? 개별입니다. 개별. 시장이 아닙니다. 개별 수요, 개별 공급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시장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것을. 그럼 우리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개별 수요를 다 더하는 거죠. 개별 공급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하고 시장의 공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시장의 균형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구하기 위해서 더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더해라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수평합을 합니다. 수평합. 얘도 뒤에 나올 겁니다. 얘도 수평합을 합니다. 수평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수요라는 것은 Q와 P의 관계식이겠죠. 얘도 뒤에 나올 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 소비자 파트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런가 없다. 이 정도 느낌으로. 됐습니까? 수평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P에 대해서 네가 몇 개를 쓸 건데 수요가. 그래서 Q는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10-P 이런 식으로 Q는 5-P 얘가 지금 수요라는 거죠. 이렇게 두겠습니다. 수평합 하면은 이렇게 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Q는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P에 대해서 네가 몇 개 쓸 건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평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뭐다? Q는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뭐다?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꺾일 수 있다는 거. 수평합을 하면 여기까지는 얘를 따라가겠죠.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평합의 개념은 뭐다? 첫 번째, Q눈으로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다? 꺾이는 거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저기 어딘가 뭔가 나오겠죠. 수직합도 있겠네요. 그때는 Q로 정리하라고 P로 정리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다? 수평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직합은 쉽겠죠. 이해됐습니까? 수평합도 대충, 수직합도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Q와 P에 대한 것을 구할 겁니다. 우리 보통 이걸 이제 완전 경쟁을 하겠죠. 근데 시장은 완전 경쟁만 있는 건 아니죠. 과점도 있고, 독점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고, 경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시장 전부 다 뭐다? 목적은? 균형을 구하는 거겠죠, 균형을. 이해됐습니까? 시장의 균형을 구하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죠, 이제? 요소시장이 나온다는 거죠, 요소시장. 앞에까지는 뭐였죠, 이제? Q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재화를. 근데 요소시장은 뭐겠어요? 요소에 대한 공급과 수요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요소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요소에 대한 공급은 아니죠. 기업이 아니죠. 기업이 아닙니다. 요소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거죠. 가게가, 소비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뭐 자본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한 수요는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죠. 기업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 시장에서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공급은 가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요소에 대한 공급은 누가? 가게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 뭐예요? 맥스 U. 됐습니까? 그래서 L하고 K를 선택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반대로 요소에 대한 수요는 누가 한다 그랬죠? 누가? 기업이. 이들의 목적 뭐죠? 맥스 파이를 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건다는 겁니다. 요소를. 이해됐습니까? 재화 시장에서는 선택이 Q가 되는 거죠. Q가. 근데 요소 시장에서 선택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L이나 K가. 그런 점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 선택에서 수요, 생산자, 이익목대와 공급, 균형,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점, 독점 이렇게 쓸 거고 관점을 좀 바꿔서 요소 시장으로 Q가 아닌 L과 K에 대한 관점으로서 효용목대와 이익목대를 해서 요소에 대한 수요 공급을 구하고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도출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일반 균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다 균형이라고. 뭐 수요자 효용국대 하고 있고 생산자 이용국대 하고 있고 요소도 분배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싹 다 균형이야. 그게 일반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싹 다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일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시장 실패였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뭡니까?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나타났더니 개판이에요. 개판. 이해됐습니까? 시장이 나타났더니 너무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보고 얘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시장이 맡기는 게 최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비대칭 있죠. 정부 비대칭은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안 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부 비대칭은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엄청 잘하게 경제학 좀 해. 내가 경제학 좀 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정부 비대칭을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나 경제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다. 그래서 얘는 지금 경제학을 좀 더 하고 나서 나중에 바라는 겁니다. 난 경제학을 정말 싫어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나는 경제학을 너무 싫어하고 싶으니까 지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가셔서 지금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말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소비자의 선택. 자, 항상 공부를 할 때 목차가 나오죠.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면 일단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자, 볼게요. 소비자 선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소비자 선택이라는 파트를 만드셨고 그 파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라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보통 반문을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몰라도 하라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데까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그니까 그냥 모르면 뭐지? 모르겠네 라고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곧 나중에 이제 내가 조금 지식 축적이 됐을 때 공부하는 그 방법론적인 것을 좀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푸는 거죠.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선택을 한대. 그럼 소비자는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선택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먹고 쓰겠죠? 당연히 부모님과 용돈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누구든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어떠한 재화를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소비자 선택 아닌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소비자 선택은 어떠한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서 쓰는 거야. 이게 소비자 선택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내가 돈을 가지고 뭔가를 쓴대. 그게 소비자 선택이래. 그럼 그 소비자 선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만족도를 제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만족도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소비자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소비자 선택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소비자 선택이 전부이자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바꿔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선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좋게 하려고. 맞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효용이라는 것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각각의 효용함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효용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 효용함수를 극대화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주어진 예산 제약을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다르겠죠. 그 주어진 예산 제약을 가지고 한번 효용이라는 걸 극대화해보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울적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 효용함수 알아야죠. 아닌가요? 봅시다. 나의 목적은 U라는 거래요. X, U, X, Y를 할게요. 보통 두 자를 가정합니다. 우리는 두 개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X를 특정 제어와 Y를 나머지 제어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두 제어를 쓴다고 가정합니다. 우리의 목적 뭐다? 효용을 극대화할 거야. 라는 거겠죠. 어디에서? 예산 제약 하에서. 정확히 말하면 제약이 아니보다도 예산선 하에서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효용 극대화한다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효용함수 알아야 되겠죠. 효용함수를. 그 말은 곧 함수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게 효용함수라면서. 얘를 함수로 정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얘를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수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용함수를 만들기 위한 특정한 어떤 법칙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법칙. 우린 그걸 뭐라 한다? 공리라는 거죠. 공리. 서책에 특정한 공리가 만족되어야만이 우리는 이걸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용함수, 함수라는 것은 특정한 값들을 숫자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리, 어떤 서책의 공리를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다 이제? 완비성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효용 극대화를 할 거야.
소비자 선택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래. 그러려면 나는 효용을 극대화해야 돼. 그리고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럼 간단하겠죠. 우리는 효용 함수란 걸 배울 거고 예산 제약이라는 걸 배울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면 이 말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언제까지? 소집하다 끝날 때까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 했는데 먼저 함수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함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공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리가. 함수 만들기 뭔가 있어야 될까? 조건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리라는 게 뭐다? 첫 번째가 완비성이라는 겁니다. 완비성은 뭘까요? 비교 가능하다고. 완비성. 완벽하게 비교가 가능해. 라는 게 완비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함수로 대응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야, 너 스파클이 좋아? 아니면 삼다수가 좋아?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삼다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나는 스파클 삼다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나는 삼다수가 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비교 가능하다. 완비성. 그 단어에서 개념을 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이행성 있습니다. 이행성. 이행성이란 건 뭐죠? 이행성은 일반적이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뭐가 좋아? 삼다수가 좋아. 야, 너 뭐가 좋아? 스파클이 좋아. 뭐냐, 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 한다는 거죠. 뭐가 좋아? 삼다수. 뭐가 좋아? 삼다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걔가 뭐다? 이행성이란 거죠. 연속성. 연속성을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갑자기 점핑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미분이 안 돼. 미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씨 x u 뭐야? x의 소비가 증가했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어디가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그럼 미분 가능해요? 뻥 뚫려 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다? 우리는 연속성이 만족된다는 거죠. 즉 소비가 좀만 증가하면 효용도 좀만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향 해야 되는데 우상향이 잘못 그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뚫려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연속성이란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제 단조성 있습니다. 단조성. 단조성 뭐죠? 니를 빼버려. 그럼 뭐 다다익선. 이해됐습니까? 단조성이란 것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단조성. 다다익선. 단조성.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다 이걸 단조성은 다다익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단조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다? 강단조성. 두 번째는 강하니까 두 번째 뭐겠어요? 약단조성이겠죠. 강한 거 있으면 약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강단조성은 뭐죠? 강단조성은 둘 다 단조성이잖아. 둘 다 다다익선이래. 많이 쓰면 좋대. 근데 강한 녀석은 어때? 항상 혼자 가지. 안 그렇습니까? 강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혼자 간다고, 강한 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내가 효용함수에 여러 제어가 있는데, 한 제어만 소비가 증가해도 내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걸 뭐라 우리는 강단조성이라는 거죠. 약단조성은 약해.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X와 둘 다 증가해야 효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약단조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아니죠. 됐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제 볼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록성. 볼록성이라는 뭐죠? 볼록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볼록하다. 배가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곡선 형태를 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 이해됐죠? 원점에 대해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 말은 곧 평균적인 소비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효용 증가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닐 수도 있죠.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효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둘 다 재화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효용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가 당연히 더 크다는 거죠. 극단적인 소비자보다는 평균적인 소비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볼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비자업 10컷 모형보다는 5컷 모형가 좋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우리는 볼록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록성 두 가지 있습니다. 강볼록성 있고 약볼록성 있습니다. 강볼록성이라는 것은 뭐다? 이 녀석처럼 모든 구간에 대해서 평균적인 소비자를 좋아하는 거죠. 평균적인 소비자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균적인 걸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무차별성이 나갈 거니까. 근데 약볼록성이란 뭐죠? 적어도 한 구간에서라도 평균적인 소비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약볼록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뭡니까 지금? 어디든 상관없죠. 이해됐습니까? 극단적이든
평균이든 효용이 똑같은 거니까. 됐죠? 이런 걸 약분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를 보고 뭐 합리적인 선호체계다, 뭐 표준적인 선호체계다, 뭐라고 합니다. 됐고,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보다, 이랑 공리가 있고, 이랑 공리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공리를 다 만족을 하면, 이렇게 무차곡선이 그려진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다? 완비성. 제가 이거 외울 때에는 완, 이, 연, 단불 이렇게 외웠습니다. 완, 이, 연, 단불 이렇게 외웠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거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는 형 이름이 완이형이 있습니다. 완이형. 이완입니다. 이름이. 완이형은 단 걸 좋아해. 그래서 완이형, 단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공리를 만족하면 어떻다? 우리는 이걸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각각에 대한 상품 조합을 수로 대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효용함수라는 것이 나타낼 수 있고, 효용함수라는 것보다 각 상품 조합에 대한 선호를 숫자로 대응시켜서 나타낼 함수임이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u equal u, x, y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효용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효용함수라는 것을 그 공리를 만족시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효용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서수적입니다. 서수적. 특징이. 이제 기수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서수적이 뭐냐? 이게 상대적인 걸 중요하다는 거, 상대적.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지, 절대적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내가 3-1, 예를 들어서 스파클 하나를 먹었어. 나의 효용이 2. 됐죠? 그 다음에 3-가 셋. 스파클이 셋. 나의 효용은 6. 이라고 할 때 얘가 얘보다 3배 좋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하나를 먹었어. 그리고 내가 2개를 먹었어. 그럼 2배 좋아집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적 크기. 이랬죠? 절대적인 것보다도 3배 되는 게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다고 얘가 더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 그래? 효용함수의 서수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수성 뭐겠어요? 기수성은 그 절대적 크기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6, 2, 3배네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비용함수, 생산함수 그러겠죠. 비용은 3배 되겠죠. 생산은 3배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들리네요. 그렇다는 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나올 거니까 또. 됐죠? 저는 이제 무한반복 할 거예요. 무한반복. 무한백홀식으로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귀에 딱지가 박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효용함수가 서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를 바꿀 수 있어. 겉모습만 바꾼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겉모습만 바꿨는데 그 상대적 크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강산, 치악산, 맞나요? 계골산, 이런 게 있죠. 풍악산 이렇게 있죠. 걔는 뭡니까? 그냥 산이야. 실체는 똑같아. 하지만 그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2, 3, 6으로 얘를 이렇게 좋아한 거 하든 9, 8, 7로 좋아하든 상대적 크기만 안 바뀌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우린 동일한 선호체계를 반영한다는 거죠. 왜? 효용함수라는 것은 선호체계를 대표하는 거야. 근데 그 선호체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외관은 바뀌었어. 외관은. 제가 옷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근육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호체계를 유지하면서 외관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단조변환이라고 해요. 단조변환. 단조로운 변환이야. 그냥의 실체는 안 바뀌어. 본질은 그대로야. 옷만 바꿔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단조변화라는 거죠. 효용함수에서. 즉 동일한 선호체계를 유지하는 변화를 우리 뭐라고 한다? 단조변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ux, uy에 대해서 얘가 더 좋았어 나는. 그러면 U의 겉모습을 바뀌는 거니까 우리 보통 뭐라 하죠? 합성을 한 겁니다. 합성을. H의 U에 X를 하더라도 H의 U에 Y를 하더라도 외관을 바꿨지만 이 바뀐다 안 바뀐다 크기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동일한 선호체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답도 되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단조변환.
단조로운 변환이다. 그 선호체계에 대한 특성을 바꾸지 않고 외관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조로라는 것은 동일한 선호체계를 대표하는 효용함수의 외관만 바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한 효용함수가 ux가 uy보다 같을 때 외관을 바꿨어도 그것도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얘를 우리는 단조 변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효용함수가 있고, 두 번째 뭐였지? 이제 무차별곡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 갑자기 왜 나올까요? 생각해 볼게요. 효용함수라는 것은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2x2라는 거죠. 제와 두 개로 나타납니다. 제와 두 개로. 그 말은 곧 u는 u에 x, y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3차원이 되겠죠. x 있고 y 있고 u. 뭐야 이거 씨. 이렇게 오우 씨. 힘들죠. 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x가 하나고 y가 두 개면 효용은 수직으로 3인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수학적으로 할 맛 납니까? 안 나죠. 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걸 하지 말고 다른 개념을 좀 더 가져와 보자. 편한 개념을. 그게 뭐다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란 거죠. 이 됐습니까? 효용함수라는 게 u는 uxy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xy가 얼마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xy를 가정해볼게요. x 곱하기 y 1이면 1 효용이 1이면 2 1, 3이면 3 이렇게 할 수 있는 효용함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3차원 평면을 하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개념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 그럼 우리 뭐죠 이제 항상 의부터 무차별 곡선 그냥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볼게요. 없대. 뭐가? 차별이 없대, 차별이. 무차별 곡선. 차별이 없는 곡선이래. 곡선은 뭐죠? 점들 연결한 거, 점들. 이 됐습니까? 뭐야, 지금. XY 점들 연결한 거 아니야? 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XY의 상품 조합을 연결한 거죠. 무차별. 차별이 없는 상품 조합. 여기 차별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효용이 일정하단 말이죠. 효용이 일정하단 말. 이 됐습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이란 효용이 차별이 없어요. 효용이 차별이 없어. 효용이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란 거죠. 무차별 곡선이랍니다. 됐죠? 한 번에 싹 다 개념을 잡아가시면 돼요. 무차별, 없다, 차별이 없다, 곡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란 거죠. x, y로 우리는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x, y, u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1이야, 씨. 그럼 1,1, 2분의 1,2 나타난다는 거죠. 얘가 u0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죠. 무차별 곡선. 이해됐습니까? 무차별 곡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또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식으로. 의로 나타냈죠. 무차별 곡선. 동일한 수준의 무차별이니까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 무차별 곡선이네. 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 IC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X, Y에 대한 조합이야. 근데 이 X는 어떤 조합이라고? 효용이 일정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항상 식도 말로 하셔야만이 까먹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걸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 두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을 우리 뭐라 한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무차별 곡선을 배웠어요. 효용함수라는 게 있겠죠. 효용함수라는 게 있고 무수히만 효용함수에 대응하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보고 그 효용함수의 특성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특성이 뭐다? 우리는 MRS라는 거죠. MRS. 한계 대체율 생각하십니다. 한계 대체율. 무슨 말이냐면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한계 대체율. 한계 뭐라고요? 대체율이래. 비율이래. 비율. 대체한대. 대체. 바꾼다는 거죠. 한계. 한 단위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효용을 일정해야 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다른 재화의 양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한계 대체율이라는 거죠. 납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상에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평가하는 거니까 효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죠? 그럼 효용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체하는 거니까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의 양을 의미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건 우화양하는 이유는 둘 다 재화니까입니다. 둘 다 재화니까. 둘 다 재화니까 우화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효용이 동일하려면 둘 다 재화여야만 하겠죠. 우화양하려면. 왜? 한 녀석을 더 썼으면 한 녀석을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런가요? 내가 콜라를 먹었어. 내가 빵을 먹어. 콜라하고 빵하고 둘 다 증가시키면 효용이 증가해버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콜라를 먹었으면 빵을 더 먹어야 효용이 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화양 형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형태는 우화양 하는데 어떻게 나온가는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납득이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한계 대치율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는 가정하에서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단재와 양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라고? 한계 대치율이라는 거죠. 우리 한계 대치율 뭐라고 표현한다? m 마지널 레이팅 서브스티션 이렇게 하겠죠. mrs xy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대치율 mrs xy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가 붙어? 우화양 하니까 이는 뭐야 지금?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양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우리는 한계 대치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가 한계 대치율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이 됐습니까? 생각해 보자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해야 돼. x를 잘게 쪼개면 접선의 기울기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근데 어떻다고 우리는 효용이 동일하다고. 이해됐습니까? 왜?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무차별해야 되니까 효용은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델타 x 곱하기 mu x 플러스 델타 y 곱하기 mu y가 얼마 된다? 얘가 얼마 된다는 거죠? 지금 0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x가 증가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거 하고 y가 감소해서 효용이 감소하는 걸 더하면 뭐다? 0이어야 된다고. 왜? 무차별곡선 접선의 기울기니까 효용이 바뀌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가 한계 대치율이니까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는 mu y분의 mu x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한계 대치율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한계 대치율이라는 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x를 한 단위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의 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뭐죠? 예를 들어서 델타 x분의 델타 y mu y분의 mu x 마이너스 예를 들어 3이라고 생각해보자. 3 이번에 무슨 말이야? 얘가 3이면 얘가 1이라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x 한 단위를 소비하려면 y를 세 단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죠? 지금 x 한 단위 사용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의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기회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의 비용. 즉 y의 단위를 평가한 x의 사용에 대한 기회 비용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게 뭐다? MRS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정리 한번. 공부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게 있었지만 소비 선택 관련해가지고 어떻다? 우리는 선호책에 대한 공리, 완이연, 담보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면 효용함수를 만들 수 있다. 됐죠? 그럼 그 효용함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효용함수에 대한 특징은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무차별 곡선에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 무차별 곡선 특징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MRS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효용이 동일한 가정하에서 마이너스 델타 x분 델타 y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 뭐다? mu y분의 mu x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하고 효용함수의 종류하고 이제 각각에 대한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